러시아 국가대표팀 그리고 NHL 워싱턴 캐피털스의 예브게니 쿠즈네초프가 금지 약물 복용으로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IIHF로부터 4년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2019 이스트 아시아 클럽 아이스하키 게임 강릉시 초청 아이스하키 대회가 우리나라 강릉 하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동아시아 3개국의 4팀은 어떤 경기를 보여줬을까요?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211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211회입니다. 8월 27일 화요일 오후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박김찬 PD, 이현섭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김찬 PD님이 강릉 출장을 마치고 또 녹음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예, 저희가 일주일 사이에 보는 거잖아요. 네. 예, 지난 주말 3일이 뭔가 석 달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 분이 굉장히 반갑네요. 집으로 돌아오니 좋죠? 뭐 강릉이나 집이나 잠 못 자고 일하는 건 똑같을 건데, 네, 일단 강릉은 시간이 참 느리게 갔다는 거. 네. 강릉 대회 소식이 오늘 메인 컨텐츠가 될 것 같고요. 자세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잠시 후에 만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숙 기자님, 제가 지난주에 집에 가다가 생각이 났어요. 예. 제가 깜빡하고 지난 회에 이현숙 기자님 의상을 소개를 안 드려가지고 괜찮습니다. 좀 죄송하더라고요. 굉장히 부가적인 거.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그래도 최애캔데.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가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깜빡해서. 괜찮습니다. 지난 회에 아르테미 파나린의 뉴욕 레인저스 새 저지를 입고 오셨었어요. 신상.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냥 커스터마이즈만 한 거라서 아주 신상이라고는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렇습니다. 등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10번입니다. 10번. 레인저스 10번 아르테미 파나린. 210회 유튜브 들어가셔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왔구나. 그 정도 보이는 라디오니까 보이는 라디오 지금 보시는 분들은 지금 두 분 그림에 옆에 지난해 현석 기자님만 따로 떼서 붙여놓는 걸로. 오늘은 LA 킹스. 이거 누굽니까? 코발추크입니다. 17번. 사실 작년에 코발추크. 작년에 가자마자 또 샀었는데 좀 좋지 않게 돼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선수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거를 보는 맛도 또 유튜브로 보시는 또 새로운 맛이 아닐까 근데 싶습니다. 해외 쪽에 이제 팟캐스트나 보이는 이제 라디오 같이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입고 오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의상 비슷하게 입고 와서 그냥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즌 들어가면은 김태범 아나운서 거 뭐 좀 사와야겠네요. 저는 사실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안양알라 저지나 대면 킬로헬즈 저기. 저는 그 안양알라 챔피언 티셔츠 하나 있는데 그때 그 선물로 주셨어요. V5. 그렇죠. 저도 받았어요. 그렇죠. 저는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입고 있는데. 저도 사이즈가 약간 좀 살을 빼서 입어야 되는데 운동을 못 해갖고 요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앞으로 깜빡하더라도 연숙 기자님 셀프로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되면 제가 자막이라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211회 오늘 8월의 마지막 녹음이고요.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주신 댓글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댓글 보죠. 남은킴님 22일 목요일에 댓글 주셨는데 저는 코피타르랑 사진 찍는 거 쉽던데요. 크크. 퍽에 사인 하나, 저지 뒤에도 사인 하나까지 있습니다. 하하하. 그나저나 이제 슬슬 하키가 시작하네요. 컨텐츠 떨어진다 싶은 시점에 여기저기 리그 프리뷰 기대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대면 킬러벨즈 전정우 선수가 출연했을 때 코피타르 선수와 사진을 못 찍어서 아쉬웠다고 그거 보고 들으시고 본인은 코피타르랑 사진 찍기 쉬웠다는 자랑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수 대 선수랑 만나는 거랑 선수와 팬에 만나는 거는 또 다르니까요. 부럽네요. 컨텐츠 떨어진다 싶은 시점에 리그 프리뷰 기대하신다고 하셨는데 리그가 개막합니다 이제. 네, 아시아 리그 개막하고 지난주에 이미 아시아 리그 프리뷰 한번 했고요. KHL도 이번 주에 개막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경기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보다 좀 꽉 찬 비하인드넷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남은크님 댓글 감사하고요. 유튜브 댓글로 넘어갑니다. 찬길님
8월 23일 댓글 주셨는데요. 녹음하고 난 뒤에 기사가 올라온 것 같은데 김기성, 상욱 형제는 한라 잔류한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선수가 더 큰 무대로 가서 도전하는 것도 응원하고 싶지만 역시 더 가까이서 보는 게 좋네요. 두 선수를 더했을 뿐인데도 한라는 정말 든든한 것 같아요. 대명은 점점점점 남은 선수들이 정말 힘내줘야겠네요. 점점 저번 선수권 대명 기화 선수들이 출전 고사? 거부? 세대교체 차원에서의 비선발? 어느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 나오고 느낌이 쎄 하더니 결국 스위프트는 안경인 듯하고 다행히 테스트리드와 영은 남았지만 역시 작년에 초호화 멤버 때와 비교를 안 하기는 힘들겠네요. 케빈 감독님의 용병술과 대명의 시스템, 선수들의 각성과 노력, 운까지 필요 요소들은 너무 많아 보이지만 가능성은 영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하면서 이번 시즌도 우리 팀들 힘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저희 지난 회 녹음하고 나서 김기성, 김상욱 선수가 한라에 잔류한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결국은 그렇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걸 좋아해야 될지 아니면 좀 안타까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뭐 좋게 플레이를 하면은 가까이서 또 얼굴들 보고 플레이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니까요. 찬길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 한라 팬분들은 좋은 것도 반이고 좀 아쉬운 것도 반이고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좀 SNS 반응들을 좀 살펴봤거든요. 네. 이렇게 뒤적하면서 대부분은 그래도 직접 계속 오래 볼 수 있어서 좋다. 만약에 해외 떠나간다고 하면 좀 아쉬울 뻔했는데 네.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이 반응들을 보여주시네요. 김기성, 김상욱 선수가 한라에 잔류한다는 거는 한라로서는 엄청난 힘인데요. 우승 후보로 급부상합니까? 급부상이면 물론이거니와 그거를 또 이번 강릉 대회에서 또 확연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네. 올려놔야죠. 어쨌든 전력 상승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네. 이현숙 기자님 그렇죠? 네, 상승은 분명하고 제 생각에는 이번 이 두 선수의 잔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잔류 재계약으로 인해서 3강 싸움 정도 구도가 딱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지, 사할린 그리고 한라 이렇게 3강 싸움으로 갈 것 같네요 올해는. 네. 어쨌든 뭐 한라는 좋은 일인 것 같고 대명 이야기도 주셨는데 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이 힘들긴 한데 그래도 가능성은 있으니까 네, 이번 시즌 기대를 해보겠다. 뭐 이런 마음가짐을 또 찬길님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국내 팀들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감사하고요. 다음 오리지널 백패커님 김후영님이군요. 23일 댓글입니다. 일본 하키에는 고교팀, 대학팀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시나요? 동호회급 팀은 제외하고요. 일본의 경우 대졸자가 실업팀에 몇 명 정도 들어가는지도 아시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본 하키에 대한 시스템 그 질문이신데 이현숙 기자님이 좀 어느 정도 답변 가능하실까요? 올해 정확한 숫자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숫자. 어쨌든 올해도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리데 지에라든지 그다음에 스즈키 로이 같은 이런 선수들이 일부 이제 합류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졸 선수 미노시마 케이고 선수도 그 중에 한 명이겠네요. 네. 가 있고 일본 대학 레벨은 제가 알기로는 그 부를 가지고 이제 뭐 그러니까 하키 부라든지 이제 하키 대회 나가는 이런 팀들 자체는 무지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뭐 아시아리그급에 통용될 만한 거라든지 아니면 좀 경기다운 경기를 하는 팀은 숫자라든지 포함을 해서 관동 지역에 한 6, 7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러니까 일본은 큰 이제 대학 리그가 관동 대학 리그랑 관서 대학 리그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도쿄 쪽이 몰린 관동 쪽이 좀 더 세긴 셉니다. 예. 그래서 관동 대학 리그 칸토라고 그러죠. 이제 관동 대학 리그 쪽에 한번 6, 7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많이 보면 한 8팀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관서 쪽에 한 두세 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아시아리그 선수들이 수급이 될 만한 팀이라든지 좀 전력이 괜찮은 팀들은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냥 뭐 대회 참가만 한다라든지 이런 학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4부 리그까지 있고요. 예, 말씀해 주신 그런 상위 레벨, 탑 레벨 그죠? 1부 리그급 대학들이 그렇게 있고 네. 한 3, 4부 리그에서 뛰는 대학 학기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동아리 그죠? 느낌이 그 정도 강하다고 느낌이죠. 하네요. 맞아요. 네. 그 정도 대학팀 구조가 그 정도면 고교팀 구조는 어느 정도인지 또 가늠이 되게 고교 같은 경우에는 또
하키가 좀 뭐랄까 인기가 있는 동네, 어떻게 보면 니코라든지 도마코마이 뭐 이런 쪽에 확실히 좀 강호 고교들이 많은데, 사실 일본도 그렇게 고교 쪽엔 최근에는 뭐 그래도 풀 자체는 나쁘지는 않아요. 뭐 최근에 뭐 언더 18에 승격을 한 것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는 그런데, 아주 뭐 최근에 일본 하키도 이제 나가노 올림픽 이후에 뭐랄까 뭐 아주 좋은 분위기가 사실 뭐 20년 넘게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풀 자체는 있고, 그리고 뭐 유소년 최근에 이런 부분에 좀 뭐랄까 사이타마 쪽이라든지 뭐 도쿄 쪽에도 당연히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사토유 선수도 사이타마 출신입니다. 사이타마에서 하기 시작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유튜브 스타로 좀 거듭났었던 이구치 아이토 이런 선수도 제가 알기로는 사이타마 쪽에서 하키를 하는, 이제 뭐 지금은 좀 많이 커서 한 15살, 6살 정도 되는데, 예, 그런 쪽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뭐 유소년 계층은 또 좀 있고, 그리고 뭐 진짜 하는 애들 뭐 해외 쪽으로 나가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고교 쪽에는 이제 아시아 리그 쪽에 좀 강호로 뭐랄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유명한 동네, 도마코마이라든지 뭐 니코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좀 학교들이 몰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아시아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팀만 해도 4팀이 되고, 뭐 팀 수도 우리나라보단 많은데 그에 따라서 대졸자들 실업팀 입단하는 숫자만 보면 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훨씬 많죠, 우리나라보단. 뭐 네 팀은 물론이거니와 뭐 지금 참가를 희망하고 있는 요코하마 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독립리그, 독립구단식으로 또 일반 실업 구단이 또 있거든요. 또 있습니다. 예, 뭐 토요타라던가 뭐 등등등 기업 스폰을 해서 사회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준프로라고 하는 게 맞을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 예, 이렇게 걸쳐 있는 반 정도 해서 그런 팀들도 어느 정도 레벨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죠? 자국 내에서 충분히 리그가 돌아갈 정도의 레벨은 갖추고 있다 보니까 대졸자들이 또 그런 쪽으로 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아시아리그 은퇴 선수들이 또 그쪽으로 이동해서 또 하키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예, 뭐 실업팀이나 성인팀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예, 좀 나은 환경이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뭐 한 6개, 7개 뭐 다 통틀어서 한 10개, 12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또 다 졸업한 친구들이 이제 뭐 일부는 그냥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만두고 이제 취미 쪽으로만 하는 친구들이 있고, 나머지는 뭐 진짜 뭐 아시아리그 팀에 들어가는 정말 최상위 클래스 친구들이 있고, 근데 뭐 그 중간의 선수들, 근데 일부 선수들은 진짜 뭐 정말 기량 자체가 좋은데 신장이 작아서 진짜 일본에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반적인 프로필을 이제 관동대 각 출전한 선수들 프로필 진 분이 좀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프로필 같은 거 보고 이런 선수들은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얘는 잘하는데 키가 너무 작아라는 그 설명을 해주신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본에.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아시아리그에는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키는 계속 자기 기량 있고 하고 싶으니까 이제 사회인 팀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뭐 최근에 보시면은 뭐 그때 전일본 선수권 이제 제가 그 대회 설명 드릴 때 이제 가끔씩 사회인 팀들 한 팀씩 참가를 하는 이런 팀들을 보시면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다이낙스 팀이 나왔는데, 그런 팀도 어떻게 보면은 좀 대졸자 친구들을, 괜찮은 친구들을 많이 흡수를 해서 팀 전력이 좀 젊어지고 강해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들 들어보니까 뭐 북미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뭐 유럽에도 비할 바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풀이 넓고 앞으로 뭐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좀 더 많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참 가까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나라랑 비교가 될 수밖에 없고 많이 마주칠 수밖에 없어서 또 일본 하키에도 관심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답변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문, 댓글 감사합니다. 팟빵 댓글 보겠습니다. SY더맨님 댓글에 YB성님이 22일에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그동안 김기성, 김상욱 선수가 큰 물에서 놀기를 바라는 마음과 두 선수가 빠진 공격진을 보며 걱정하는 마음이 교차하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사를 보니 아무래도 한라에 잘린 것 같습니다. 연세대와의 연습 경기에서도 두 선수를 볼 수 있었고요. 연습 경기이고 한 경기뿐이었지만 공격은 강윤석, 수비는 송영철 선수가 눈에 띄더군요. 이번 시즌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기사 중후반부에 스위프트가 대명을 떠난다 는 언급이 있습니다. 대명그룹 뉴스에도 로스터가 있는데 스위프트는
없군요 하셨고요. SY더맨님이 스위프트는 트위터에서 은퇴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하는군요 라고 답글을 주셨네요. 혹시 그 김기성, 김상욱 선수를 바라보는 한라 팬분의 마음을 또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 스위프트 선수 은퇴를 심각하게 고려한다는 내용이 트위터에 있다고요? 그거는 이제 사실 그렇게 뭐 이미 예전부터 굉장히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 기사 이제 아마 스위프트 선수 고향 지역지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었는데, 이제 올림픽이랑 뭐 이러저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올림픽 끝나고 아니면은 정확한 시점이 제가 그 기사를 본 지 좀 너무 오래돼가지고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좀 그런 느낌의 그 뉘앙스를 내비친 바가 있어요. 이제 좀 쉬어야겠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지역지와 인터뷰에서 이미 해외 기사로는 다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해외 이제 트위터라는 SNS에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뭐 지금까지 정황을 봤을 때는 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구단의 공식 발표는 계약 종료였죠. 그렇죠. 네. 종료였고, 이제 스위프트 선수가 외국에서 계속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가 아니면 은퇴를 하는가의 기로였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은퇴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네요. 네, 올 시즌에 대명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 이미 드러나 있고요. SY더맨님 그리고 YB성님 댓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K허브님 25일 일요일 댓글 주셨습니다. 카메라 있는 곳으로 오면 스티커 주신다기에 PD님 얼굴도 한번 뵙고 인사도 할 겸해서 다녀왔습니다. 너무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도 시범 경기지만 풀 전력으로 나온 한라는 역시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글 적는 동안 이돈구 선수가 한 골 더 넣어서 5대0이네요. 이제 PD님과도 안면 텄으니 앞으로 안양 경기 때도 뵈면 먼저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온더스포츠 스티커를 받으신 인증 사진을 첨부해 주셨군요. K허브님을 현장에서 뵀군요. 네, 마지막 날 뵀고요. 그러니까 그날 뭐 3일 동안 뭐 하키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보다 많이 찾아주셨는데, 보니까 강릉분보다는 안양이나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시간 내서 찾아오기가 참 힘든데 멀리서 와주신 게 뭐라도 해드려야 될 것 같은 열혈 한라 팬, 열혈 대명 팬, 열혈 아시아리그 팬이시군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가진 게 뭐 그렇게 없나 보니까 이제 스티커, 원래는 이제 장비 새로 몇 개 산 게 있어가지고 거기 붙이려고 뭉탱이로 하나 집어왔었는데 몇 장 남아가지고 이거라도 나눠드리겠다 해서 이제 퍽은 없죠. 네, 다 떨어졌죠. 퍽은 없고 그랬었는데 한 30장 가까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카메라 있는 데까지 올라오셔가지고 다 받아가셨더라고요. 어디다 붙이시려고 그러죠? 그러게요. 뭐 버리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대단한 게 아닌데 그래도 와서 말씀 나눠주시고 또 인사 나눠주셔가지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나눠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경기장에서 자주 더 뵐 것 같습니다. 또 반갑게 인사 나누시고, 뭐 여러 가지 또 하키 이야기도 하면서 다음에는 좀 더 좋은 걸 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단에서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내용은. K허브님 댓글 또 감사히 잘 봤고요. 이렇게 모든 댓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비하인드넷 211회 오늘 첫 번째 소식은 해외 뉴스 소식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이현숙 기자님이 크게 세 가지 소식을 갖고 오셨는데, 오늘 첫 번째, 워싱턴의 예브게니 쿠즈네초프 선수, 뭐 러시아 국가대표팀의 일원이기도 한데 4년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고요? IIHF로부터 이제 금지 약물 복용 이제 혐의로 인해서, 사실 금지 약물이라고 칭하는 부분은 코카인입니다. 그래서 4년 출장 정지가 확정이 됐고, IIHF는 WADA 세계 반도핑 기구라고 불리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코카인은 금지 약물이기 때문에 4년 출장 정지가 확정이 됐네요. 5월 26일 날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 적발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제 IIHF 경기를 하면은 경기 끝나고 나면은 일정 시점 이후로부터는 도핑 검사를 해서 이제 그 감시관이
샤프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이 정합니다. 팀별로 한 명씩. 그래서 네. 샤프롱들한테 요 두 사람을 데려오세요. 무작위로. 예. 그러면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정이 좀 지난 시점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네. 5월 26일 도핑 검사에서 적발이 됐다라고 합니다. 월드 챔피언십 기간이군요. 그렇습니다. 월드 챔피언십에서 적발이 됐고요. 사실 근데 이게 또 이야기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월드 챔피언십 이제 기억을 이제 돌이켜 보시면은 러시아가 동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네. 체코를 잡아내고. 근데 동메달 결정전 경기 이후에 SNS에 좀 재밌는 게 아니고 사실 좀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상이 떴었어요. 쿠즈네초프 선수가 호텔 방에서 이제 찍힌 이제 영상이 있는데 테이블에 코카인 의심 물질이랑 같이 있는 이제 비디오가 유출됐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찍어서 다른 사람이 SNS에 올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폭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같이 있었던 누군가가? 그렇죠. 같이 있었던 사람이 올렸겠죠. 근데 그게 이제 뭐랄까 공개가 된 거예요. SNS 쪽. 네.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직후 쿠젠쇼프는 나는 코카인 같은 건 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약물 복용 같은 거 한 적이 없고, 그 상황에서 방이 그렇게 된 이후에 그냥 바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혐의를 부인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증거 비스무리하게 그 영상이 남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도핑 테스트에서 코카인이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 거짓말한 거죠, 반쯤. 예, 그런 식으로 된 거고요. 그래서 좀 신뢰도에서 약간 이제 신뢰성이 좀 그러니까 쿠네초프에 대한 신뢰도가 좀 무너진 상황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네. 결과적으로 이제 징계가 확정이 됐고 발표가 났어요. 그리고 쿠즈네초프 선수도 이 발표 이후에 이제 자기는 겸허하게 이 결과를 수용을 하겠다 하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사과 비슷하게 또 이제 뭐 성명 같은 것도 발표를 했고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팀은 역시나 러시아 국가대표팀이지 않습니까? 근데 러시아 국가대표팀도 우리는 반도핑을 지지하면서 이제 쿠즈네초프 이제 뭐랄까 이 징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러시아는 뭐 워낙에 이 약물로 논란이 됐었던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뭐 지난 올림픽 같은 데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지난 올림픽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러시아라는 이름을 달지 못하고 출전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민감하게 이런 부분에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러시아의 이 유명 선수가 이런 것에 연루됐다는 게 참 또 많이 규탄 분위기가 또 생기겠네요. 아니 근데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또 뒤에 이제 입장 부분을 조금 더 들으시면은 좀 상반된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NHL의 입장을 말씀을 드릴게요. NH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 데일리시 부총재 빌 데일리시가 있는데, 빌 데일리시가 첫 이제 이 쿠즈네초프 선수 비디오가 나왔을 때 상황 같은 부분을 확실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다라면서 살짝 이제 피하는 느낌을 보였어요. 네. 이제 정확하게 조금 더 이제 정확한 이제 증거라든지 이렇게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입장을 발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그 상황에서 또 빌 데일리시가 이야기를 또 입장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IIHF 측에서 이제 징계가 결정된 부분은 알겠는데, IIHF 쪽에 이제 도핑 규정이랑 그러니까 WADA의 규정을 따르는 거랑 우리 쪽 NHL과 NHLPL 쪽은 다르기 때문에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고요. 네. 쿠즈네초프가 이제 좀 있으면 캠프가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캠프 이전에 총재인 게리 배트맨 씨와 만나서 1대1 대면 사정 정치를 가질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더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부분에 NHL의 이제 향후 입장 대응은 이런 사정 청취 이후에 발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아까 WADA 세계 반도핑 기구의 기준과 NHL에서의 그 도핑 기준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징계가 또 서로 다를 수도 있겠는데요? 예, 징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 NHL 전문가들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HL에서 징계 여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확실치 않아요. 아예 징계를 안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WADA 기준에서는 코카인은 금지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NHL과 NHLPA 기준, 선수협의회 NHL과 NHL 선수협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PED라고 하죠. 퍼포먼스 인핸스드 드러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이 약물을 복용을 해서 이제 그런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그 스테로이드 같은 부분 같은 걸 언급을 드리면은 직접적으로 이제 몸에
이게 오잖아요. 그럼 뭐랄까 더 근육을 만들기 쉽게 이제 몸이 바뀐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확실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역량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약물이지 않습니까? 스테로이드 같은 부분은 그런 부분은 이제 확실한 금지인데, 코카인 같은 부분은 좀 각성제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HL과 NHLPA 상에서는 금지 약물이 아니에요. 완전히.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WADA의 기준을 따를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부 NHL 이제 다루는 기자라든지 전문가들은 전혀 징계를 받지 않을 가능성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NHL 쪽에서 징계가 전혀 없다면 쿠즈네초프 선수는 워싱턴 캐피털스에서의 생활에는 아무런 출장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리고 NHL이 주관하는 뭐 하키 월드컵 같은 부분에서도 전혀 출장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IIHF 주관의 국제 대회에서는 제한을 받겠군요. 앞으로는 4년 동안 출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NHL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워싱턴 캐피털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그냥 일반 선수가 되는 거죠. 징계 같은 경우에는 2019년 6월 13일 벌써 지났죠. 이미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023년 6월 12일까지 4년간 징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4년이면 꽤 장기간 징계인데요. 이러면은 국제 대회 뭐 올림픽도 있는데 다 물 건너갔네요. 쿠즈네초프 선수는. 지금 뭐 이 기간 사이에 있는 월드 챔피언십 세 차례 2020년, 21년, 22년, 22년까지죠. 그러니까 22년까지 포함해서 못 나오고요. 23년까지도 못 나오겠네. 23년까지니까. 그리고 올림픽 2022년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죠. 혹시 NHL이 지금 뭐 오케이도 아직 확정된 거 아무것도 없고, 사실 또 노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행여 NHL이 선수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도 러시아 국가대표팀에서 쿠즈네초프 선수는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행여 징계가 또 좀 줄어든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이제 이런 케이스는 간혹 있었으니까요. 조정 신청하고 뭐 이럴 수는 그렇죠. 있겠네요.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6개월 징계받은 선수가 뭐 그냥 6개월로 이제 징계가 어떻게 보면 감면되는 이런 상황이 있긴 있는데, 이런 징계가 감면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이제 뭐 최근 한 4년간, 앞으로 한 4년간은 쿠즈네초프 선수를 러시아 국가대표팀의 모습으로는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NHL 사무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자신들의 리그의 리거가 이렇게 금지 약물 복용으로 연루됐을 경우에 자신들의 어떤 리그의 명예도 실추되는 것이고, 뭐 어떤 치부를 또 드러낼 수 있는 일종의 그런 사건일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금지 약물 이 코카인이다 보니까, 그렇죠. 자신들의 규정에는 또 약간 벗어나 있는 것이다 보니까 NHL 쪽에서는 뭔가 좀 솟아날 구멍을 찾은 듯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IIHF 쪽의 법과.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뭔가 우리랑은 관련이 없다라는 식의 뭐 우리 법에는 그게 문제가 아닌데 이런 거니까. 사실 뭐 NHL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실 IIHF의 영향이 없는 리그도 아니고, 그리고 물론 IIHF가 NHL을 아주 완전 뭐 따른다는 느낌은 아니지만은 뭐 둘이 좀 독립적으로 가고 파워가 둘 다 세기 때문에 NHL 측에서 사실 뭐 물론 뭐 번복기로 징계를 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한 20경기 정도. 근데 아예 안 줄 가능성도 사실 적지는 않단 말이에요. 일단은 IIHF는 4년 정지에 매겼고, 그렇습니다. NHL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것도 이 IIHF와 NHL 간의 그 미묘한 어떤 기싸움? 저는 좀 그런 쪽으로도 좀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코카인 같은 부분은 그렇게 아주 크게 아주 뭐랄까 금지 약물? 아주 막 금지? 뭐 이런 느낌으로 아주 대하지는 않는다는, 또 어떻게 보면 좀 NHL이나 북미 쪽에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북미 쪽에는 사실 뭐 대마라고 불리는 마리화나가 합법인 주도 있고, 그리고 뭐 치료 목적으로도 그렇죠. 치료 목적 주마다 또 이제 합법인 주가 있고 아닌 주가 있는 데다가 치료 목적으로는 뭐 또 사용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뭐 NHL 사고가 뭐 좋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서 좀 관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한 건
예브게니 쿠즈네초프 선수 러시아 대표팀에서 4년간 볼 수 없게 됐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추후 NHL의 결정을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략히 NHL 선수 계약 소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오타와 스너터스의 콜린 화이트 선수의 계약 뉴스네요. 예, 6년 2,850만 달러, 연간 475만 달러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팀 친화적인 계약이라고 저는 요약드리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선수가 진짜 괜찮은 센터 자원이에요. 사실 신장 그렇게 크지 않은데 득점이면 득점할 수 있고 수비력, 활동량 어느 하나 뒤처지지 않는 센터거든요. 그러면서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71경기 나와서 41포인트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나 이제 NHL 레귤러로 자리 잡을 수 있어 라는 부분을 좀 보여준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뭐랄까 오타와가 지금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한 것 같고요. 사실 근데 지금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인 선수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점점 이런 부분이 가속화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계약 안 한 선수들이 진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너 선수도 있고 란타넨 선수도 있고 이것저것 진짜 아직까지 한 30명 정도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화이트 선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계약 협상이 끌린 것 치고는 이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좀 끌렸잖아요. 거의 9월 가까이 되니까요. 예. 그런 것 치고는 굉장히 팀 친화적인 계약을 맺은 게 아닌가. 보통 이런 이제 지금 제한적 계약 자유계약 선수들이 이제 트레이닝 캠프 참가를 안 하면서까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좋은 조건을 받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닐란데르 선수가 가장 최근에 이런 사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화이트 선수는 이렇게 좀 끈 거 치고는 꽤 팀 친화적인 계약을 맺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선수가 지금 2016년, 17년 이런 부분에서 그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미국 대표팀에서도 거의 에이스로 활약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동시대 때 이제 같이 어떻게 보면은 라이벌 팀인 캐나다 국가대표팀에서 언더 18, 언더 20에서 싸웠던 선수. 그러니까 토마스 샤보 선수 지금 팀 동료입니다. 근데 그 두 선수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보면 화이트 선수는 한 1, 2년 뒤처지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활약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는 더 좋은 활약을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진의 화이트, 수비진의 샤보 이렇게 팀의 미래를 갈 만한 그리고 지금 최근에 좀 좋은 유망주도 많이 영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타와 입장에서는 최근에 스타 플레이어가 그냥 다 떠나가는 상황은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상황 자체는 점점 좋아지고 있지 않느냐. 물론 당장 내년에 아주 장밋빛 전망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상황 자체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콜린 화이트 선수가 6년 2,850만 달러의 오타와 스너터스와 재계약했다는 소식이었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세인트루이스의 패트릭 머른 선수가 템파베이 라이트닝으로 이적했다는 뉴스예요. 스탠리컵 챔피언 올해 고향팀으로 돌아와서 스탠리컵을 들었었던 머른 선수가 이제 템파베이로 1년 90만 달러 계약 1년 계약이요? 그렇죠. 90만 달러로 갑니다. 네. 이 선수가 사실 힘, 포지셔닝, 스크린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기여를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최근에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는 좀 다소 기교파 선수들이 많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팀 컬러가 패스 이런 식으로 좀 예쁘장한 하키를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거친 플레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힘, 떡대 이런 부분에서 좀 보강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머른 선수.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템파, 특히 작년에 이런 터프함에서 콜럼버스에게 활동량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밀리는 그러면서 경기가 틀어졌고 이거를 돌이킬 수 없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템파의 약점을 좀 보완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만 작년에 이제 세인트루이스의 머른 선수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스케이팅에선 진짜 이 선수에게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템파 같은 부분 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패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공격을 깔끔하게 풀어나가는 게 이제 전문화된 팀인데 이런 패싱 플레이어 같은 부분에서의 적응도라는 문제는 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머른 선수를 쿠퍼 감독이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요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당장 생각했을 때는 머른 선수는 예전에 이제 템파가
브라이언 보일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유사하다고 하면 유사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선수를 쓴 전력이 있기 때문에 뭐 보일 선수로 활용했었던 그 기억을 좀 살려서 이제 쿠퍼 감독이 어떤 식으로 매치를 시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요즘 보니까 이미 현지에서 그 다음 시즌 NHL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던데 뭐 벌써부터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패트릭 머른 선수가 템파베이에 와서 뭐 소위 우승 DNA를 심어줄지, 템파베이가 우승 도전에 있어서 이 머른 선수가 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주목이 됩니다. 오늘 해외 뉴스 간략하게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비하인드넷 211회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에 국내 하키 소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19) 이스트 아시아 클럽 아이스하키 게임 강릉시 초청 아이스하키 대회가 지난 금, 토, 일요일 3일간 우리나라 강릉 하키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회 계속해서 저희도 대회 안내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대회는 강릉시가 주최했고 대한아이스하키협회와 실업아이스하키연맹이 주관한 대회입니다. 참가팀은 총 4팀. 우리나라의 안양한라와 대명 킬러 웨일즈, 일본의 도쿠 프리블레이즈, 중국의 ORG 베이징, VHL 소속팀이죠. 이렇게 총 4팀이 참가를 했던 프리시즌 대회였습니다. 전 경기 무료 관람. 많은 분들이 가서 이 아시아리그 또 개막 직전에 치러지는 대회였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을 품고 박희준 PD님도 갔다 오셨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경기 하나씩 간략하게 리뷰를 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첫날 금요일에 안양한라와 ORG 베이징이 이 대회 개막전이었습니다. 스코어 4대1로 ORG 베이징이 승리를 거뒀네요. 한라는 마지막에 김상욱 선수가 한 골 만회하면서 0패를 모면했던 경기였어요. 이 경기 먼저 이야기해볼까요? 예, 딱 한 줄로 정리가 가능한데요. 네. 이날 ORG 팀의 골리 77번 미하일 보야르추크. 예, 이거 발음 기호 찾아봤거든요. 미하일 보야르추크. 예, 맞을 겁니다. 예, 보야르추크 맞습니다. 네. 이 선수가 다 했다. 아, 골리가. 네. 97년생이거든요. 22살. 네. 예. 우리나라 치면은 뭐 대학교 한 3-4학년쯤 됐겠죠. 네. 그렇게 대단했습니까? VHL 레벨 꼴리는 이렇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강렬한 첫인상이었어요. VHL 예. 팀을 직접 두 눈으로 보는 게 처음이기도 했거니와. 예. 근데 이런 꼴리의 레벨을 보여주네? 라는 게 정말 인상 깊었고요. 이 선수가 진짜 들어갈 거 다 막더라고요. 하니까 이 안양을 좀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도 느낄 수 있었고, 예. 예,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또 실책이나 실점들을 막을 수는 없었고요. 예, ORG 팀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성된 지 3개월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지난번에 한번 안내드렸죠. 네, 사실상 신생팀. 네. 네. KRS ORG에서 이제 분리가 돼서 ORG 팀이 생긴 건데, 보면은 뭐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직 빨간색 팬츠가 없어서 검은색 팬츠 그냥 자기가 입던 거 그냥 입고 나와서 경기를 뛰기도 하기도 하고, 뭐 라인업의 등번호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프로필상에는 등번호가 없다가 이제 라인업 치트지에만 등번호가 새겨지고 예. 굉장히 아직 준비가 아직 완벽하게 안 된, 정리가 안 된 팀이거든요. 예. 근데 기본 기량으로 개개인이 갖고 있는 기본 기량으로 전술 전략 상관없이 예, 안양한라를 상대하는 것을 보고 VHL 레벨은 이 정도의 레벨이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죠. 예. 네. 97년생의 미하일 보야르추크 선수의 이 플레이에 감탄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한라는 이번에 보니까 2군 팜팀 소속 선수들이 대거 출전했더라고요. 첫 경기에는 아니었고요. 네. 예, 첫 경기에는 2군 팜팀에서는 김민철 선수만 출전을 했었고, 네. 예, 대부분은 1군 라인업에 있는 선수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첫 경기 ORG와의 경기는
중심 전력으로 임했다는 건데. 네. ORG에게 일단 패했어요. 기본 전력도 ORG가 기본 이상이었고 안양한라가 좀 어수선한 분위기랄까요? 오랜만에 경기를 떠서 그런가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요. 일단은 ORG 그 보야르 축구골리의 선방에 그것만 아니었어도 뭐 1피리어드 한 두세 골은 들어가도 이게 할 말 없는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경기 분위기가 뒤집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었고 ORG 팀도 뭐 경기력이 썩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막 개개인의 능력으로 풀어나가는 거였지 이게 뭐 합이 잘 맞아서 뭐 이렇게 맞아 떨어지고 이런 플레이들은 거의 볼 수 없었거든요. 아이싱도 많이 나고 패스미스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그런 일단은 첫 게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느낄 수 있었고 ORG 팀도 대부분의 선수들이 90년대생들이 위주더라고요. 80년대생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젊은 팀이구나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현숙 기자님은 한라 대 ORG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골레이 부분에서도 확실히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ORG 선수들이 작년에 KRS ORG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KRS ORG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KRS 베이징, ORG 베이징 이게 두 팀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작년 KRS ORG 때 선수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골리 3명도 작년 KRS ORG 때 선수들이 다 이제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역시 이제 VHL 중국 연고팀이지만 러시아 리그에 속한 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 선수라든지 이런 규정 같은 부분은 그 쿤룬과 마찬가지로 약간은 느슨합니다. 이번에 라인업 보니까 이름만 봐서는 중국인 선수가 한 8명 정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름만 봐서는 반반 정도였는데 근데 캐나다,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선수들이 다 했죠. 그죠. 반 이상. 뭐 사실 그 부분은 지금 중국 하키 수준을 생각을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이렇게 팀을 만들고 이렇게 갈 팀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갈 팀이 있는데 그 갈 팀이 굉장히 이제 경쟁력이 수준이 높은 팀이랑 붙는다는 거, 요 자체가 사실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옛날에 아시아리그에 차이나 드래곤 뛰었던 후티안유 선수도 이 지금 ORG에 또 뭐 이 선수도 그 차이나 드래곤 해체 이후에 VH 뭐 이제 길림 팀에서 뛰고 여러 팀에서 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ORG 소속으로 또 후티안유 선수도 볼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 친구도 많이 기량이 늘었구나라는 부분을 또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경기였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눈에 띄었던 선수는 13번 나르투르 티아놀린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아크바르스 카잔 유스팀에 있었던 선수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장래가 촉망받았던 선수였고, 이제 실제로 경기를 보신 분이라면은 기량이라든지 마무리하는 능력에서 와 급이 다르구나라는 걸 조금 느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게, 이 ORG 팀 어떻게 보면 반쯤 분할의 팀이 거의 꼴찌 비슷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VHL에서. KRS ORG가 VHL 최하위 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신다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또 볼 수 있었던 게, 지금 딱 이 경기를 봤을 때는 한라가 전력이 더 높아 보였거든요. 실제로 경기 자체도 주도를 하는 부분이 많았고, 그런데 KRS ORG는 참 VHL의 그런 경험과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기를 숱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VHL에서.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을 조금 더 잘 알고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한 팀이 물꼬를 풀 수 있을 만한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다 풀어내더라고요. 기회 같은 부분에.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안양 한라전 승리에 좀 원동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라는 전반적으로 처음에 경기를 했을 때 이거 생각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하는데 이길 수 있겠네. 근데 이런 게 한두 개 막히기 시작을 하고, 어떻게 보면 뭐 골리가 뭐 잘한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팀이 뭐 막아내면서 조금씩 리듬이 틀어지면서 실점을 해버립니다. 한두 골 실점을 해버리니까 이 경기가 계속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기에 지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약팀이 강팀을 잡는 제일 이제 역으로 말하면 강팀이 약팀에 물리는 제일 흔하게 나오는 시나리오인데, 어떻게 보면 뭐 첫 실전에 가까운 경기였고,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첫 경기는 ORG가 경기를 잡아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두 팀의 개막전 금요일에 이렇게 치러졌고 다음 날에 토요일 첫 경기로 안양 한라 대 대명 킬러 웨일즈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을 법한 경기였죠. 스코어가 치열했습니다. 1피리어드 대명이 이성진, 황두현 선수 골로 2대0 앞서가다가 2피리어드에 한라가 김상욱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 김민철 선수의 골 2대2 동점이 됐고 3피리어드에서도 대명은 김영겸, 한라는 김민철 이 두 선수가 한 골씩 넣었고요. 3대3 동점이었어요. 결국 슛아웃까지 가서 다시 김민철 선수의 결승골로 한라가 최종 스코어 4대3으로 승부샷 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 들어볼까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라인업이었습니다. 예, 대명 킬러 웨일즈는 풀 전력을 갖춰서 나왔고 안양 한라는 그 전에도 예고를 했었지만 기존에 이제 3, 4라인 멤버들이 1, 2라인으로 올라갔고 2군 팜팀에 있는 선수들이 3라인에 포진을 했고 이날은 대거 나왔군요. 그리고 디펜스는 3조를 돌아갔고 포워드는 4조가 돌아갔는데 포워드 4번째 조는 김기성, 김상욱 그리고 김민철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전에 이제 배병준 선수를 만났거든요. 경기장에서. 그래서 너 여기 왜 있니? 라고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하이원에서 뛰던 배병준 선수. 네. 근데 이제 2군 팜팀에 어느새인가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양 한라 2군 팜팀에 이런 선수들이 있구나라는 게 거의 공식적으로는 이것도 사실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렇게 알게 되는 거군요. 네. 발표를 안 해가지고 몰랐었는데 2군에 도대체 누가 있나? 이게 항상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배병준 선수를 만난 김에 물어봤죠. 지금 2군 팜팀에 누구 있니? 그래서 보니까 라인업에서도 나왔는데 일단은 라인업에서 이제 그 고졸 선수 고교 생활을 마치고 이제 2군 팜팀에 들어온 선수들은 아예 엔트리에서 제외가 됐다고 하고요. 이제 대학교 졸업 내지는 뭐 실업팀에서 뛰던 선수들을 보아하니 광운대의 송종혁, 김민철 졸업생들이 들어왔었고 전에 이제 안양 한라에서 1군에서 뛰었었던 김영준, 이강수, 김도영 선수가 있고요. 배병준 선수 방금 말씀드린 넘어왔었고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조지현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들이 현재 안양 한라 2군 팜팀에 있고 이번에 출전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결과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한라가 이겼다. 박빙으로 치닫는 이 말도 안 되는 예상치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김창범 GM께서는 첫날 경기를 마치고 만나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2패로 시작을 하겠네요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한라로서도 예상치 못한 승리. 그렇죠. 3대3 연장을 가더니 연장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승부샷을 갔는데 모두 실패했는데 2군 팜팀의 김민철 선수만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그러게요. 김민철 선수가 그 앞에서도 2골을 넣었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커서 대명도 뭔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라는 긴장감이 물론 대명도 선수가 많이 거고요. 바뀌었고 아직 손발이 잘 안 맞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근데 이제 외부에서 팬들이 봤을 때는 1군 대 1.5군의 싸움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대명도 한번 예방주사를 세게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안양 한라 같은 경우에는 2군 팜팀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시즌 아시아리그에서 2군 팜팀이 안양 한라에게는 굉장히 큰 재산으로 다가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거죠. 저는 이번 대회 특히 대명 킬러 웨일즈전에서 돋보였는데 안양 한라로서는 김민철의 발견. 그렇죠. 이거를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김민철 선수 도대체 누굽니까? 소개를 좀 해주세요. 광운대학교를 졸업했고요. 신성고 졸업해서 광운대학교 입학해서 4학년 에이스로 활동을 하고 주 스코어러로서 활동을 하고 2군 팜팀에 들어가서 김기성, 김상욱 이 형제와 같이 라인을 꾸리면서 그랬는데 이렇게 또 물론 골까지 골 장면을 보면은 김기성, 김상욱 선수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번에 그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야 김상욱 선수가 잘하긴 잘한다라는 거를 느끼겠더라고요.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어시스트 어마어마했죠. 이 김기성, 김상욱 합류가 진짜 한라로서 큰 힘이다. 그리고 김민철 선수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오프 이후에 한 방이 정확하게 꽂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었고 또 슛아웃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게
말씀드렸잖아요. 2군에서 포텐 터지면 이렇게 나온다고. 네. 예. 그러면 앞으로 김민철 선수 1군 등록 가능성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소식을 들은 게 문국환 선수가 손가락 부상이래요. 아, 그래요? 지금? 예, 손가락 골절 부상이 당분간 뛸 수가 당해서 없는 거네요. 개막전 출전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 거죠. 아하. 그러면은 이제 유리한 상황인 것은 맞겠죠. 김민철 선수가 또 김기성, 김상욱 라인에서의 또 결정력을 또 보여주기도 했으니까. 김기성, 김상욱 선수 들어왔으니까 포워드 14명인데요. 문국환 선수까지 포함해서. 네. 근데 일단은 문국환 선수가 또 출장이 불투명하고. 예.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또 세 번째 라인이나 네 번째 라인에서 뛰는 선수들도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순환이 되는 시스템이 벌써부터 이렇게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론 2군 팜팀 다른 선수들도 자극이 돼서 민철이도 하는데 우리도 못할 게 있냐 뭐 이러면서 또 자극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이 경기를 통해서 볼 수 있었고요. 또 대명은 또 마냥 못했냐라고 한다면은 또 그게 아니었던 게 3피리어드에 이제 이창훈 골리가 교체 출전을 합니다. 네네. 이창훈 골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서드 골리, 세 번째 골리로서 대명 킬러 웨일즈에서 쭉 활동을 해왔고 어느 정도 뭐 지금 세 번째 시즌인가요? 3년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2대2 상황에서 3피리어드 교체 투입한 상황에서 뭐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고 또 거의 들어갈 뻔한 것도 한 두어 번 슈퍼세이브를 해주는 또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창훈 골리도 아시아리그 물을 그래도 한 2, 3년 먹더니만 성장을 급격하게 이뤄냈구나 하는 걸 또 볼 수 있었고 여러모로 이제 젊은 선수들의 그런 성장폭을 볼 수 있었던 경기였고요. 뭐 승패 여부와 상관없이 뭐 이런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팬분들의 입장이라면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라나 대명이나 이렇게 그동안 보기 어려웠던 그런 선수들이 출장 기회를 잡으면서 뭐 이렇게 경기하는 모습도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프리시즌 대회의 또 묘미라면 묘미인데 양 팀의 또 그동안에 못 봤던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김민철, 이창훈 선수가 또 눈에 띄셨군요. 네. 한라가 ORG에게 패하면서 조금 근심스럽게 출발한 대회였는데 대명에게 또 기대 이상으로 결과를 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물론 이게 풀 전력은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시아리그의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 상황 자체는 당연히 안양 한라가 좋다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대명은 1군 카드를 꺼내서 이제 뭐 승부 어떻게 됐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두 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첫 경기가 서로 이제 맞붙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하지만 서로 붙었을 때 대명 한라 같은 경우에는 대명 1군의 이제 카드를 다 봤는데. 대명 같은 경우에는 한라의 그 카드를 못 봤단 말이에요. 서로 붙었을 때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왜냐면 물론 뭐 경기 자체는 이제 1경기, 3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참고 자료 자체가 있었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서로 붙었을 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르틴스 뭐 이런 부분은 물론 사전 협의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이런 부분 자체는 한라가 조금 더 좋게 갈 구석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뭐 대명도 분석이나 이런 부분 맞춰가는 한번 졌을 때 맞춰가는 이런 부분에선 참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합니다만은 서로 붙었을 때 자신들의 카드를 보여준 쪽과 안 보여준 쪽이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뭐 사실 뭐 자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 대회 보니까 뭐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인데 라인 조합 같은 거 보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많이들 시험을 하는 것 같았어요. 어린 선수들도 많이 기회를 부여받았었고요. 그 와중에 일단 한라와 대명 올 시즌에 참 이 맞대결 많은 주목을 받을 거고 양팀 선수들 그 어느 때보다 승부욕에 불타는 경기를 할 텐데 게다가 개막전이 이랬습니다. 개막전 첫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토요일에 첫 경기로 국내 두 팀의 경기가 있었고 이어서 ORG 베이징과 도구 프리블레이즈의 경기가 있었는데 4대2로 프리블레이즈가 승리를 했습니다. 프리블레이즈의 브렛 파넴, 시몬 데니 선수의 골도 좀 있었고 이 경기 한번 돌아볼까요? 네. 대명에 이적한 두 선수가 경기를 만들어냈고요. 파워플레이에서의 브렛 파넴은
이미 아시아 리그에서는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던 반가운 시간이었었고 또 신문대니도 예, 팀에 잘 녹아들어서 수비 리딩을 하며 또 경기를 이끌어가는 모습도 예, 인상적이었고요. 예, 전체적인 라인 밸런스나 안정감 예, 여러 가지로 ORG보다는 그래도 예, 블레이즈가 좀 준비를 여지껏 착실하게 해왔구나라는 거를 간접적이나마 볼 수 있었고 하나 불안한 건 골텐딩. 역시나. 네, 이날도 하타 나왔는데 네. 뭐 실점은 적었지만 그래도 약간은 좀 불안불안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고요. 예. 네, 그리고 근데 이제 OR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골리 보니까 데렉 던이라고 읽는 게 맞나요? DUN 이 선수가 나왔는데 보니까 화교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겉모습은 봐서는 중국인인 줄 알았는데, 네. 예, 국적과 이제 뭐 쓰는 언어를 보아하니 캐나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가 나왔는데 너무 불안했습니다. 예, 전날 나왔던 예, 보야르추크 선수와는 너무 대비가 될 정도로 많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실점도 4골이나 쉽게 내줄 수밖에 없었고요.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이제 ORG 팀의 첫 골을 2001년생 그렇게 어린 선수가 있어요? 중국 국적의 왕징 선수가 기록을 네. 했었거든요. 이 선수 보니까 이제 그 MHL 주니어 리그죠. 러시아 주니어 MHL. 예, 그쪽을 거쳐서 이제 VHL까지 올라온 선수인데 2001년생이면 몇 살인가요? 18살. 네. 우리나라를 고3 생일 지났어야 18. 고3인가요? 생일 네. 안 지났을 수도 있어요. 이 선수가 자기 지역에서 막 혼자 이렇게 휘젓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골까지 기록을 하면서 막 포효를 하는 걸 보니까 근데 줌 땡겨보니 중국 선수 아닌 거 보니까 예, 어떤 한편으로도 부럽기도 하고 예,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어린 선수가 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부럽기도 하고 잘못하면은 이거 하나둘씩 이런 선수 나오면은 따라잡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기도 했고요. 네. 예, 뭐 RG 팀이 전체적으로 뭐 전체적인 밸런스나 뭐 라인 구성이나 이런 게 좀 불안불안하고 들쭉날쭉하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예, 그거는 블레이즈가 이제 준비가 잘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승부가 갈린 거였고 지는 와중에 또 이렇게 반짝 보여주는 선수가 있다 보니까 ORG 팀도 나름의 수확은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도어크 프리블레이즈가 우리나라에 와서 첫 경기였고 이겼습니다. 이현수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근데 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지난 경기를 참고를 했을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좀 블레이즈스러운 모습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전반적으로 활동량이라든지 항상 뭐 크리스 와카바야시 감독이 강조를 하는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잘 이행한 부분에서에 대한 승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적생들의 활약 그리고 대명은 사실 이제 공격에서 이제 쓸 카드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출장 시간 좀 배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시프트가 되면 굉장히 짧은 이런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 선수들의 이제 득점 부분에서가 좀 저조한 모습 을 좀 피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다른 팀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선수를 굉장히 좀 잘 살리는 팀입니다. 뭐 득점 같은 부분이면은 좀 잘 살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그대로 사실 뭐 ORG 전에는 사실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번 경기에서 좀 의외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히토사토 선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모습을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경기였습니다. 히토사토 시게키. 예,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가끔 타나카 선수와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1라인에서도 자주 뛰었는데 이번 프리시즌 2경기에서 한국에서 펼쳐진 2경기에서는 이전에 일본에서 했었을 때는 사토조 선수가 이 자리였거든요. 근데 네. 히토사토 선수가 다시 이제 나왔고 뭐 득점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라든지 좀 마무리는 좀 부족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장면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조금은 좋은 시즌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타나카 켄타로 선수도 새로 들어왔고 수비 같은 경우에는 뭐 생피에르 선수, 뭐 하야테세야도 잘 자리를 잡았고 쿠마가이 선수 잘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비 자체는 탄탄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카와이 밀치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공격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아직 스즈키 로이 선수 좀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평가를 드렸지만은 이 선수의 첫 두 경기 느낌은 아직까지 아시아리그 템포에 좀 적응 못하고 있구나라는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장 이라인 센터가 시노하라 선수인 것만 봐도 물론 저는 시노하라 선수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 활동량도 있고 수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이 선수는 아시아리그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이상적인 3라인 센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를 2라인에 써야만 하는 지금 블레이즈의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죠. 예. 뭐 지금 생각상으로는 사실 파넘 선수를 2라인 센터로 기용을 하는 이제 측면도 고려는 해볼 수 있을 법한데 예, 뭐 조금 익숙한 체제를 아직까지는 블레이즈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는 5RG전에서는 본인들의 색깔을 제일 잘 보여준 뭐 경기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죠. 이런 부분에서 그렇고 그리고 파워플레이 같은 부분에서 또 어떻게 보면 스페셜리스트들이 지금 두 명이 다 파워플레이 라인이 다 활약을 했었어요. 파넘 선수와 그 드니 선수 네. 이 두 선수가 다 파워플레이에서도 활약을 했었습니다. 1번 쪽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이제 위협적인 선수들로 나왔기 때문에 파워플레이도 어떻게 좀 점검이 됐고 페널티 킬링도 약간 뭐 점검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조율. 근데 전반적인 이제 팀 전력 자체가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 뭐 한계점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오는 경기가 사실 그 다음 경기였었죠. 네. 토크 프리블레이즈 베이징 ORG를 꺾고 그 다음 경기 한라와 만나게 됩니다. 25일 일요일 경기였는데요. 이날 스코어가 6대0이 나왔어요. 안양한라가 신상우, 안진희, 김상우, 강윤석, 이돈구 뭐 여러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골을 넣었고 메타틀 선수 셧아웃했고요. 6대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 두 팀 아시아리그에서 맞붙을 팀들인데 감상평 들어볼까요? 예, 방금 전에 이현석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블레이즈의 한계점을 여기서 볼 수 있었고요. 이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거를 이제 한라 경기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거고, 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라인업이 아마 개막전의 힌트가 될 거다라고 말씀들을 주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더 개막전을 대비하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좀 양쪽 다 이 경기를 준비하는 그리고 부여하는 의미가 달랐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실 한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이제 라인업 메이트였던 뭐 토머스랑 이제 조민호 선수 뭐 좀 분리를 하고 약간 조금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 경기에서의 폼이 조금 더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네. 조민호 선수와 신상우 선수를 묶은 이런 조합 같은 부분은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사실 한라가 사실 ORG전을 좀 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블레이즈전에서 진짜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근데 트로이 마일럼 없이 거둔 완승입니다. 그렇네요. 우리가 잊고 있었네요. 그렇군요. 두 분은 지난주에 이미 그리고 한라의 핵심을 저는 마일럼으로 저는 ORG전도 집어주신 적이 마일럼이 있어요. 나왔으면 이겼을 겁니다. 그 처음에 많이 나왔던 1피리어드의 파워플레이 찬스를 최소 제 생각엔 2개, 3개는 살렸을 거거든요. 그 포인트 샷으로 인해서. 이번에 세 경기 모두 이제 마일런 선수가 못 나왔는데, 그렇죠. 이해를 들어보니까 약간의 부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감독 나이도 많고요. 의견은 이제 일단은 개막전을 위해서 쉬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예, 휴식을 부여를 했고요. 예. 그렇네요. 마일럼이 빠진 상황에서 또 이렇게 블레이즈전 예, 완승 경기를 거뒀다라는 부분이 치러졌네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리건 선수랑 플란트 선수가 최근에 파워플레이에서의 기여가 예전만큼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물론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일럼 선수는 하이원에서 최근 2년간을 봤을 때 거의 파워플레이 완전 핵심 자원이었거든요. 포인트 샷에서 제일 핵심 자원.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카드가 빠졌는데도 이겼다라는 거는 굉장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전략 상승폭이 엄청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공격의 선택지를 늘리고자, 그리고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선택지를 늘리고자 영입한 마일럼인데, 하이원 시절 보면은 그 선택을 위해서 데려온 마일럼인데 수비도 더 잘해주니까 수비수로서 예. 최다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자원이죠. 예, 그랬던 마일럼인데 안양한라에서 지금 아직 모습을 안 나타냈는데, 그리고 마일럼이 한라를 간 게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일럼 선수에게도 괜찮은 선택이 될 이유는 뭐냐면은, 하이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주 선수진이 두터운 팀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일럼 선수가 짊어지고 갈 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약팀에서의 에이스 수비수, 뭐 북미 리그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조금 약팀에서 에이스급 수비수 진짜 뭐 다 잘할 수 있는 에이스급 수비수는 사실 그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진짜 막 그래서 막 한 경기 28분 뛰고 막 그런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마일럼 선수는 한라를 오면서 물론 개인 기록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예전만큼 모든 걸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선수 생활 입장에서도 그렇고, 예, 어떻게 보면 한라 입장에서도 마일럼 선수 더 이제 좋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체력 안배가 더 잘 된 상황에서 계속 기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관리가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그죠. 거죠. 그리고 마일런 선수가 지금 나이가 적지도 않거든요. 예, 80년생이고요. 39. 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신상훈, 신상우 그리고 조민호 요 라인도 신선했고, 그다음에 빌 토마스가 김영준, 안진희 선수와 같이 붙이는 모습도 나름 새로 들어온 선수들과 묶었었군요. 좋은 효과가 있었고요. 네. 저는 이날 가장 인상 깊었던 라인은 신영윤, 강윤석, 이총현 네. 요 라인이었거든요. 공격 라인 중에 어느 정도 피지컬도 있고 힘도 있고 스피드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라인이어서 좀 인상 깊게 볼 수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김기성, 김성훈, 김민철. 김민철 선수가 계속해서 이 형제와 라인매트를 해도 좋을 것 같고, 또 약간 폼이 떨어진다 싶으면 또 다른 선수들이 그 자리를 또 채울 수 있는 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안양한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승 목에 갖출 건 다 갖췄다.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보였던 한라였던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한라가 3경기를 모두 마쳤어요. 마지막 경기가 일요일에 대면 킬러 웨일즈와 ORG 베이징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5대4의 스코어가 나왔군요. 골을 양팀이 치고받고 대접전이었어요. 한 골차 대면 킬러 웨일즈가 승리를 가져갔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 들어보죠. 아직 양팀 다 이렇게 명확하게 자리 잡힌 전력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었고, 이게 5대4라는 스코어가 이 양팀의 공격력이 정말 좋아서 나온 스코어라기보다는 양팀의 수비 실책이 너무 많아서 그죠. 나온 실책으로 만들어진 골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안정감은 부족해도 이제 끈적끈적하게 이제 실점을 막아내는 모습이 이제 대명의 지난 시즌의 수비 모습이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좀 안 나오는 상황. 좀 디펜스들이 퍽을 길게 잡다가 줄 타이밍을 놓치고 턴오버를 하고 그게 또 실점으로 아니면 위기로 그렇게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저는 약간 초심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이 초심은 창단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잠깐 불현듯 머리를 스쳐 지나갔었고요.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바노프인데 4골 먹었단 말이에요.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뒤에 3피리어드 때 이제 박혜원 선수가 출전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두 선수가 이제 4골을 합해서 먹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대명 창단 시즌 때 보면은 이제 타일러 와이먼이라는 골리가 있었잖아요. 모두들 잊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잠깐 또 그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 고생했던 모습. 막 답답해하면서 막 소리치고 그런 모습이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그랬다고요. 그리고 이제 박혜원 골리가 오랜만에 경기에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3피리어드 교체 출전해서 슛아웃까지 경기를 가져갔고, 특유의 이제 그런 안정감 있고 단단한 모습 또 나왔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경기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상무 때 경기를 많이 못 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쌓아가면서 어떻게 불안감으로 보여질 수 있는 장면들, 모습들을 하나하나 지워내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ORG 입장에서는 막판에 이제 들어갔다 나온 게 있었는데 여기 이제 골로 인정이 안 되는 장면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좀 아쉬울 법도 하고 또 불필요하게 이제 신경전을 벌이다가 이제 주먹 다짐이 오고 가는 우정의 현장이 있었는데 두 선수가 게임 미스컨덕을 받았어요. 그죠. 그 중에 이제 아까 이현석 기자가 칭찬을 했었던 13번 선수였죠. 그 선수가 게임 미스컨덕으로 나간 상황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게임이 안 풀리더라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4까지 추격했다는 거. 예. 그런 장면이었고 뭐 슛아웃은 이제 훈련 차원에서 실시가 됐었는데 스코어와 관계없이 연장에 슛아웃을 했죠? 연장은 안 하고 이제 바로 슛아웃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한 골씩 주고받고 하다가 하이라이트 때 이제 가장 댓글도 그렇고 반응이 뜨거웠던 장면이 있었는데 슛아웃 맨 마지막 슈터가 나오는데 대명킬러의 이제 박민규 선수였습니다. 예. 하이라이트 보신 분들은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줬는지 이렇게도 넣을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이 젊은 아주 어린 선수의 뭐 외국으로 치면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가장 어린 축이잖아요. 이 당돌함과 패기 그리고 골 넣고 뒤돌아오는 시크함 모든 걸 보면서 그 댓글 반응 보면은 딱 이호는 보소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우리나라 선수야? 막 이러면서 이게 놀라워하시는 댓글들이 있었는데 못 보신 분들 꼭 챙겨보시기 이번에 한번 바랍니다.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아시아리그 개막 후에 대명킬러 웨일즈 슛아웃 들어갔을 때 박민규 선수가 5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또 여지를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 전에 일단 엔트리에 들어가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네, 경쟁이 있다 보니까. 네, 한데 뭐 이런 자신감과 패기는 입단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더 자신감으로 표출되고 경기력으로도 표출이 된다면 충분히 기회를 부여받지 않을까 그런. 여러모로 이번 대회 대명킬러 웨일즈 같은 경우는 뭐 이창훈 선수도 그렇고 박민규 선수도 그렇고 젊은 선수들이 또 눈에 띄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네요. 네. 박힘전 PD님 말씀 들어보니까 대명 입장에서 봤을 때 수비는 참 많은 또 우려를 낳게 하는 그런 경기력이었던 것 같은데 이날 득점한 선수들 보면 안정현 선수 쇼트핸디드 골 있었고 뭐 전정우 선수, 황두현 선수, 마이크 테스트위드 선수 정말 올 시즌에 골을 넣어줘야 할 선수들, 잘해줘야 할 선수들이 득점을 하긴 했단 말이죠. 이 경기 이현숙 기자님 또 한번 평이 듣고 싶은데요. 저도 수비 지역의 턴오버가 사실 제일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진짜 해서는 안 되는 턴오버 같이 드랍패스 턴오버 이런 건 진짜 용납할 수 없는 턴오버인데 이런 부분에서 턴오버가 사실 이제 수비 지역에서의 턴오버라든지 아니면 공격 지역에서 나가면서 패스를 하면서 잘린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수비 지역에서 턴오버가 대명이 많아도 너무 많았어요. 이거는 진짜 본인들이 원했던 경기 결과도 이제 너 아니었을 뿐더러 아시아리그에서 진짜 이런 모습이 계속 행여나 이런 모습 계속을 보여준다면은 진짜 올 시즌 어려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던 경기였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사실 뭐 많은 실점에서도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실점 부분에서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은 거의 뭐 경기 한 중반부쯤에 미스컨덕트로 2명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실점을 했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오알제 같은 부분은 뭐 계속 계속 동일합니다. 사실 세 경기가 거의 비슷한 컬러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외국인 선수죠. 그러니까 러시아 그리고 해외 선수들, 러시아 플러스 해외 선수들이 좀 이끌어 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뭐 괜찮았어요. 그리고 뭐 질 경기를 또 이것도 굉장히 꾸역꾸역 계속 따라가는 거 보고 이거 골 인정됐으면은 또 동점 가는 거였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은 모아지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라는 부분. 그래도 뭐 팀 전력 자체가 당연한 이야기지만 야 올해 또 VHL 좀 고생 좀 하겠구나. 모아지도 VHL에서는 하위권으로 역시나 아주 또 예상이 고생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대명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서 정말 그게 많이 드러났다라고 생각해요. 수비 지역에서의 턴오버를 어떻게 진짜 최소화할 것이냐 라는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 두 선수 어떻게 보면 테스 이 선수도 반쯤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귀화 자원이지만 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귀화 자원 2명을 귀화 자원 3명이 다 같은 라인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좀 힘을 주는 모습은 사실 좀 지난해까지만 보면은 자원이 너무 많이 많아서
이제 1, 2, 3라인이 다 꽉 채워 넣을 수 있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힘을 주는 초반에는 이제 1라인에 좀 어떻게 보면 외국인 선수를 묶으면서 좀 힘을 주는 그림으로 나오겠구나라는 생각 자체는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결과로 나오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물론 뭐 대면 같은 경우에도 좀 보조 득점 라인 선수들이 어느 정도의 득점 기여는 있었지만은 또 아시아리그 레벨에서 사실 요 선수들이 비슷한 기여를 5할지전처럼 비슷한 기여를 해주는 경기가 있으면은 뭐 대명은 생각대로 풀리겠지만 이런 양상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또 대명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좀 지켜보고 싶기도 한 마음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네. 대명도 마무리를 하면서 새 외국인 선수 브라킥스 선수 경기 뛰는 거 처음 보셨는데 네. 어떠셨는지 그 인상이 궁금한데요. 확실히 스코어라는 느낌보다는 경기를 풀어주고 뭔가 도움을 계속 줄 수 있는 선수라는 거를 더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뭐 테스트 위드 골도 마찬가지였고, 예, 뭐 사이즈가 아주 이렇게 피지컬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유하게 경기를 풀어내 나가는 그런 모습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패싱 능력에서는 확실히 강점이 있는 선수다. 그리고 뭐 이 선수가 속한 이제 에이전트랑 또 이야기를 잠깐 했을 때는 어쨌든 득점 기여 쪽에서 이제 힘을 보탤 수 있는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기대치는 확실하게 충족을 해줄 만한 선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패싱 능력 같은 부분은 좀 플레이메이킹 잘 살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멀라인 센터 걱정은 아주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수비적인 부분 같은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리그를 치러 나가면서 경기를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판단은 아직까지는 좀 유보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브라킥스 선수의 그 패스를 대명 동료 선수들이 얼마나 맛있게 잘 받아먹을 수 있는가, 거기에 브라킥스 선수 포함해서 지금 새로 들어온 선수들 많은데 그 선수들이 대명 킬러 웨일즈의 그 시스템, 수비 시스템에 또 어떻게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는가, 뭐 그런 또 변수를 볼 수 있었던 대명의 이번 대회였던 것 같네요. 강릉시 초청 아이스하키 대회 총 5경기 리뷰를 해봤고요. 이 대회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할 말이 많다고 하네요. 잠시 후에 이어가보죠. 비하인드넷 211회 함께하고 계시고요. 2019 이스트 아시아 클럽 아이스하키 게임 강릉시 초청 아이스하키 대회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 리뷰는 다 끝났고 이번 대회 전체적인 총평, 감상 들어볼 텐데요. 현장에서 또 많이 보고 느끼신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 대회 정리를 해볼까요? 예, 이번 대회 아마 또 가장 큰 수확은 안양알라가 거둬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예, 뭐 경기도 3경기나 치렀고 그 안에서 뭐 이훈팜 팀을 기용해서 어느 정도 성장했나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졌고 그 안에서 또 김민철 선수라는 깜짝 이번 대회 깜짝 스타 확인할 수 있었고, 예, 여러 가지로 뭐 점검이 되면서 개막전 준비가 착실하게 돼가고 있는 안양알라 모습을 볼 수 있다 보니까 안양알라가 가장 큰 수확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블레이즈, 대명, ORG도 나름의 뭐 각각 각 팀마다 과제들이 확인이 되었지만 뭐 그래도 그게 이제 개막전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니까요. 예. 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훌륭한 개막전을 치러내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회였고요. 또 이제 ORG라는 팀, 우리가 이제 처음 보는 팀인데 VHL 레벨이 이 정도구나. 근데 이제 ORG 팀이 이제 신생팀이기도 하고 지난 시즌 뭐 KRS ORG라는 팀으로 해서 최하위를 기록했던 팀이다 보니까 이게 VHL 레벨의 전부야라고는 할 수 없겠죠. 네. 정말 아주 간접적으로 이제 체험을 해본 건데 이 정도 레벨이구나. 근데 이게 조금 높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회여서 제가 이제 ORG 게임 첫 게임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꼴리와
예, 이렇게 개인 기량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 합을 맞춰서 게임을 펼쳐내고 이날 보셨던 관중분들도 굉장히 즐거워하셨는데 예, 이 정도 수준의 이 정도 레벨의 경기력을 선보인다면은 예, 어떤 프로모션, 어떤 홍보 활동, 어떤 뭐 그런 광고 다 필요 없다. 예, 경기력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라는 거를 요 경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 많이 이런 팀들과 함께 예, 우리나라에서 경기를 펼쳐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수준이 계속 올라갈 수 있었으면 하는 예, 그런 바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각 팀들마다 젊은 선수들 그리고 새로운 이적생들 그런 선수들의 활약 여부가 또 아시아 리그를 즐길 수 있는 또 새로운 재미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강릉에서 치러졌던 이 대회가 사실 예년과 비교를 해보면 아시아리그 개막 전에 우리나라 팀들이 뭐 대학 팀들과의 연습 경기 또 그들끼리의 연습 경기 이렇게 치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이렇게 해외 팀들도 초청을 하고 뭔가 구색을 갖춰서 네. 그것도 또 장소도 또 강릉 하키센터라는 또 의미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앞으로도 이번 그 프리시즌 대회를 계기로 이런 류의 어떤 성격의 대회가 좀 더 많아졌으면 보다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었으면 하는 또 바람이 있는데 뭐 이번 대회 개최 자체만으로도 일단 긍정적인 의미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번 대회 전체적인 운영적인 측면에서 뭐 좋았던 점, 좀 아쉬웠던 점 많이 교차를 또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들어보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분명히 이런 대회 성격의 프리시즌 매치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정말 제대로 갖춰놓고 치르잖아요. 네. 입장료까지 다 받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무료 경기를 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처음 시도된 프리시즌 대회다 보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처음이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곳곳에 좀 디테일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긴 했었죠. 예. 예,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경기 운영적인 부분에서는 뭐라 나무랄 게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예, 뭐 판정 시비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 대회이기도 했고 프리시즌 매치다 보니까 예, 그리고 경기 흐름, 뭐 운영, 예, 경기 이렇게 조율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예, 팬들이 충분히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대회였고요. 예. 근데 이제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은 이게 이제 대회를 한다라는 게 아주 원론적으로 얘기를 넘어가 보면은 대회를 한다라는 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띄었었거든요. 예. 그냥 이게 프리시즌 경기니까 그냥 몇 팀 모아서 그냥 우리들끼리 게임하고 말지 뭐 이런 거면은 그냥 그거 게임만 하고 끝나면 되죠. 그냥 비공개 연습 게임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경기들을 모아둔 대회다 보니까 그런 대회를 예,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일단은 경기 시간이 조금 예, 뭐 주말 경기야 뭐 시간이 어느 때든 상관이 없지만 금요일 저녁 5시 경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네, 개막전. 네. 네. 그리고 경기장을 오고 갈 수 있는 이게 강릉 경기장이 이제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기엔 다소 불편함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셔틀을 운영을 했는데 요게 이제 좀 미리 공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더라면은 셔틀도 운영한다니까 직관 한번 가볼 수 있지라는 생각을 가져볼 법한데 공지가 토요일 날 예. 금요일은 셔틀버스 운영이 안 됐어요? 예, 안 됐고요. 네. 토요일 날 그것도 이제 새벽에 공지가 됐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그걸 좀 미리 했으면은 며칠 전에는 미리 나왔어야 할 공지가 너무 늦었네요. 네, 그게 조금 아쉬웠었고 그다음에 이벤트라고 할 게 이제 딱히 있지는 않았었는데 공식 퍽 제작이 되었고 그거로 이제 판매하는 그리고 판매와 동시에 여기서 5,000원 더 내면은 사진 더 찍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이벤트 성격의 뭐
또 있었는데 요것도 조금 아쉽죠. 뭔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서 뭔가 경기 외에 즐길 거리가 아예 없었다라는 게 예. 퍽도 비싼데 요거에다 돈 더 내서 선수들과 사진 찍는 기회를 뭔가 돈 주고 사는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예 그게 좀 더 예 그래도 팬분들이 즐길 수 있을 만한 게 경기 외에는 없다라는 게 조금은 아쉬웠었고요. 예. 강릉까지 왔는데 예. 뭐 경기장 로비에서 뭔가 이벤트도 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팬들과 그 피리어드 사이에 또 많은 걸 또 할 수 있는 시간들은 있는데 네. 그 점은 좀 아쉽네요. 그런 게 좀 아쉬웠고 뭐 단순하게 대회 퍽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대회 준비 기간이나 이런 게 뭐 짧거나 아니면 예산 문제도 있었겠지만 퍽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뭐 내 팀이 참가하잖아요. 그럼 내 팀 관련 굿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그거를 판매해도 좋았을 것 같고 예. 개막 전이니까 뭐 시즌권을 판매해도 좋고 내지는 안양 홈 개막전 티켓을 거기서 팔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요. 예. 아니면 이벤트를 통해서 좀 나눠 드려도 좋을 것 같고 예 멀리 강릉까지 왔는데 뭔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조금 한편으로는 아쉬웠고요. 각 구단 입장에서도 자신들을 어필할 수 있는 그 홍보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기회인데 네. 그런 게 별로 없었다. 예. 전혀 없었다. 예, 아예 없었다라고 봤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날 뭐 안내책자라던가 아니면 전광판에 이제 개막전 홍보가 이어졌었는데 예. 안내책자에는 이제 각 팀의 소개와 함께 경기 일정들이 안내책자 제작이 돼서 배포가 네. 됐군요. 예. 소개와 함께 경기 일정도 소개가 됐었는데 대면 킬러 웨일즈 연고지를 그 책자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나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연고지 서울특별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홈구장은 예 목동 경기장하고 고양 어울림놀이가 적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알게 됐어요. 이거를 좀 예 대명 뭐 공식 오피셜을 통해서 알면 더 좋았을 법했지만 일단 비공식적인 형태로 알려지게 된 거네요. 이게 비공식적이라고 하기도 뭐한 게 이게 또 이게 대회를 통해서 안내 책자 소개를 통해서 또 이게 나온 거다 보니까 네. 예, 좀 애매하죠. 그리고 이제 전광판에는 이제 대면과 한라 홈 개막전에 대한 안내가 계속 안내가 나오고 있었는데 네. 안양 한라 같은 경우에는 뭐 9월 7일 토요일 5시 안양에서 예 한라와 대면 경기가 준비가 됐음을 알렸고 네. 대면 같은 경우에는 예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고양 어울림놀이에서 대명 홈 경기가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고양 어울림놀이 얼음마루에서 예, 진행된다는 게 이미 배포가 됐네요. 경기가 진행이 된다라고 전광판을 통해서 안내가 되더라고요. 3일 내내. 예, 그렇게 새 소식을 접했다는 그걸 거. 보고 대명의 홈 개막전은 어디에서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왜 대명 구단이 일단 내부적으로 결정은 다 됐는데 발표 시점을 좀 조율하고 있다. 그런 말씀 주셨었잖아요.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타이밍을 놓쳤구나라고 봐야겠죠. 근데 좀 일의 순서가 구단에서 먼저 공식적인 발표가 있고 난 후에 이제 자료가 배포가 되고 이랬어야 됐는데. 예, 조금 이제 앞뒤가 바뀐 거는 있죠. 많이 아쉽네요. 예,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일단 거. 팬 여러분,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텐데 네. 대명 킬러웨일즈의 연고지는 서울특별시라고 하고요. 홈 개막전은 올 시즌 고양 어울림놀이에서 한다고 합니다. 예, 뭐 두 군데서 하겠죠. 목동하고 이제 고양에서. 네. 그래서 뭐 네, 나머지 일정들에 대해서는 어디서 한다, 몇 시 한다, 뭐 시간은 나와 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됐죠? 주말 3시, 평일 7시 반이었더라고요. 예. 7시가 아니라 7시 반이에요. 네, 평일 경기가. 평일 경기가. 이제 그 경기들이 어디서 정확하게 치러지는지는 아직 안내책자에는 안 나와 있었는데, 네. 예, 그거는 이제 대명 킬러웨일즈 공식 오피셜을 통해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뭐 서울 연고 됐다 뭐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발표들이 있겠죠. 공식 발표들이. 예, 그거를 또 다시 한번 확인해서 현장에 가신 분들이 가장 먼저 알게 되셨다는 소식을 알고 계셨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요건 좀 제가 좀 많이 아쉬웠는데 공식 기록지가 없어가지고 기록지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경기 후에 기록지가 없어요? 네, 기록지가 없어서 왜요? 그거 모르죠. 뭐 기록을 안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뭐 일단 기록지가 없었다는 거. 연습 경기도 아니고 대회인데. 네. 그래서 뭐 아무리 프리시즌 매치라고는 하지만 기록지가 없다라는 게 조금은 아쉬워서. 그 공식 SNS 페이스북 보니까 뭐 경기 스코어랑
뭐 라인업은 계속 올라오던데. 라인업과 그다음에 이제 경기 후에 스코어와 뭐 누가 넣는지 정도만 올라왔었죠. 근데 끝나고 나면 기록치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게 좀 아쉽죠. 근데 작성이 없었다. 아예 기록지 작성조차 없었다. 네. 아, 약간 이해하기가 힘든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네, 좀 아쉽죠. 이제 처음이니까 네, 다음에는 이제 하겠죠. 예,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홍보 많이 미흡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예, 이게 대회가 어떻게 보면 잔치잖아요. 동네 강릉에서 열리는 잔치인데, 예,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좀 북적북적하면서 막 시끄럽게 막 떠들고 구질기고 해야 되는데, 예, 사람들이 모르면 이게 잔치가 아니잖아요. 네. 사람들이 알아야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홍보와 거죠. 팬들을 위한 서비스 네.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예, 잔치에 갔는데 먹을 게 없더라.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그리고 사후 서비스까지 포함해서 공식 기록지가 안 나왔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다음 시즌 다음 대회 때 좀 더 보강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쉬움도 큰 부분들이 있었는데 부디 다음 시즌 또 개막 전에 이러한 프리시즌 대회 좀 더 발전된 형태의 대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시작이고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일단은 대회를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아쉬움의 크기는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죠. 네. 이번에 박김찬 PD님이 강릉 현지에서 스트리밍 또 실시간 현장 중계도 했고 VOD 또 하이라이트 전체 풀 경기가 올라온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유튜브 채널 뭐 등등 해서. 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요? 네. 생색내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네. 일단 중계가 예정되어 있던 거는 아니었습니다. 일단 영상만 담아서 뭐 대회 측과 이제 저희 채널을 통해서 영상이 소개가 되고 볼 수 있게끔 되는 부분들이 일단은 협의가 돼 있는 상황이었고 예. 중계는 따로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예정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은 뭐 어차피 화면 찍으니까 그거를 이제 송출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라고 해서 원래는 촬영만 예정이 돼 있었던 네, 거군요. 혹시나 해서 이제 요청을 드렸죠. 인터넷선만 있으면 그리고 이제 각 팀에서 중계를 해도 된다는 허락만 있으면은 저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대회 측에서 인터넷선도 확보해 주시고 또 팀 허락도 맡아 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중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였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사전에 준비된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뭐 비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혼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세팅으로 맞춰서 강릉을 가지고 넘어갔던 거였고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 진행된 중계는 혼자 했다는 거. 그거 이제 생색내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네. 네. 혼자 했는데 혼자 한 것 같지가 않았다는 거. 아 그래요? 그걸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죠 지금? 예. 아니 그 댓글에 그 남은킴님께서 네. 어이 막 중계 엄청 너무 발전된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실제로 보다가 뭐 리플레이가 나오는 걸 보고 촬영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댓글에서도 칭찬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냥 혼자 하고 있는데 이렇게 칭찬받으니까 그러면 그걸 혼자 촬영하면서 자막 넣고 리플레이 넣고 전체적인 화면을 냈다는 거잖아요. 예, 일단 그 뭐 제가 뭐 지난 시즌에 뭐 안양알라나 대면킬러에이즈 중계를 맡아서 하면서 이제 제가 막 이것저것 막 사기도 많이 사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혼자서 할 수 있게끔 간추려서 했고요. 오른손으로 찍고 왼손으로 자막 넣고 리플레이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그걸 봤었어야 되는데. 네. 뭐 VOD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네. 현장에서 제를 본다고요? 네, 그 움직이는 모습을 촬영하면서 어떻게 이게 또 양쪽 손으로 되는지. 이거 여담입니다만 그날 이제 첫날 박봉석 캐스터하고 박용현 캐스터가 놀러 왔었는데 근처에 일이 있어서 하다가 이제 잠깐 들렸다 갔는데 저 하는 걸 보더니만 뒤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어요? 네. 네. 그랬다는 거. 뭐가 도와줄 수는 없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건 없고 네. 앞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셨던 분들은 뭐 라이브로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자막 조금 늦게 빠지고 페널티 자막 좀 제가 늦게 막
왼손이 익숙치가 않아서 늦게 빼고 잔실수들도 있긴 있었죠. 네, 소리가 잠깐 안 나오고 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정신이 없는 업무다 보니까 그래서 가지고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함을 전달드리고요. 이거 한번 해보니까 어느 정도 감이 잡혀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아예 없게끔 할 수 있도록 세팅을 다시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렇게 또 혼자 하면 안 되는데 일단은 그런 실수가 없게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헤드셋 끼고 내가 멘트 쳐도 되겠다. 앞으로 혼자 하시려고요? 혼자 멘트 치면서 이거 촬영하면서 그냥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일단 그럴 일은 없을 거라는 거. 이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 중계를 많이 보셨어요. 생각보다. 샤리그 때랑 별 차이 없던데요? 거의 한 70% 가까이 되는 정도의 조회수와 시청수가 나왔는데 굉장히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새로 이제 시즌을 맞이하는 팀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그리고 새로운 선수들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하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질문도 많이 올라오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열심히 또 답변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셨고요. 하키 시청에 목말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런 대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걸 또 이렇게 간접적이나마 느낄 수 있던 거죠. 생생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거나 이 비하인드 스토리 박김찬 PD 본인이 혼자서 다 했다. 여러분이 보신 화면은 혼자서 촬영하고 혼자서 자막 넣고 혼자서 리플레이 돌리고 했던 것을 보신 거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생색을 내기 위해서. 요새 뭐 유튜버 유행하고 이러잖아요. 별거 아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는데 뭐 이런 느낌이었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봤습니다. 혼자 한 것을 강조를 했는데 중요한 공지가 하나 이어집니다. 이제부터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온더 스포츠. 녹음 시간 10분 남았고요. 뭐 10분이면 충분히 공지 10분이면 뭐 엄청난 가래였는데. 저희 온더 스포츠 3.0 멤버 모집 공고가 이미 SNS를 통해서 나갔는데 보충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전에도 혼자 하진 않았잖아요. 그전에도 혼자 하진 않았잖아요. 강릉대회 때문에 묻힐까봐 강릉대회 끝나고 나서 공지를 올렸고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문의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단순하게 공지를 올려놨잖아요. 3.0 멤버 모집, 제작 홍보 촬영 기획, 리포터까지 아이스하키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제 메일 주소 하나 띡 남겨놨는데 그 말인즉슨 자격 조건, 나이, 직장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백수인가 아닌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다 상관없다. 아이스하키만 좋아하면 된다. 라고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놓은 거고요. 일단은 이제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격 조건을 설명하고 어떻게 면접을 보고 어떻게 선발을 하고 이런 거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다 각자 직장들이 있고 직업들이 있잖아요. 개인 직업들이. 그리고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온더 스포츠 활동은 차순위 활동이다.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투잡이 될 수 있는 거고. 돈 벌러 가는 일 생기면 다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크루들끼리. 그게 먼저지. 그러면서 다들 보내드립니다. 원식 해설 간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온더 스포츠는 제가 혼자 하는 1인 미디어 맞고요. 프로젝트들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옹기종기 멤버들이 모여서 그때마다 컨텐츠들을 같이 만들고 같이 즐기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하키가 온더 스포츠 1기 멤버 모집, 2기 멤버 모집, 3기 멤버 모집 이런 식으로 기수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1.0, 2.0, 3.0 버전을 표시해 놨잖아요. 그 말인즉슨 저희가 기수 나눠서 위아래 나눌 것도 아니고 기수라기보다는 버전별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그리고 저희가 하고 싶은 컨텐츠들이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을 위해서 이제 버전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한 거고요. 처음에 이제 제가 이거 하면서 네이버에 쳤을 때 아이스하키 쳤을 때 백과사전 정의밖에 안 나왔을 때 그때 여기에 이제 뭐 이거를 채워놓으면 얼마나 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뭐 무작정 경기도 나가서 찍고 뭐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중계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거는 기본 베이스가 갖춰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계속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생각을 한 거는 아이스하키를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고 하려면은 일단 재밌어야 되잖아요. 네. 아이스하키 재밌는 거 알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즐기고 있으니까 재밌는 거고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이거 재밌어요 해보세요 하는 거는 흡사 길거리에서 돌을 아십니까 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끼리 복작복작 재밌게 즐겁게 시끄럽게 신나게 즐겁게 놀고 있어야 사람들이 쟤네 뭐하는지 저렇게 재밌게 놀아라고 관심을 가질 법한데 과연 그렇게 재밌게 놀 수 있을 만한 거리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뭐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은 직접 아이스하키를 하고 경기를 뛰고 거기서 재미를 찾으실 거고 경기 관람하시는 분들 또 NHL이나 해외 리그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단순히 시청하는 활동 뭐 커뮤니티 활동 이런 부분들이 전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짓수 거리를 더 늘리기 위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모아보고자 3.0 멤버라는 모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버전 3.0에서는 어떤 재미 요소를 더 찾고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좀 구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를 함께 만들어갈 또 다른 크루들을 필요로 하는 거군요. 그렇죠. 기존 멤버들 포함.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저희가 뭐 대형 매체나 미디어들처럼 막 이렇게 몸집을 불려서 뭔가 좀 더 막 그럴싸하게 TV나 스포츠 케이블처럼 해갈 역량도 안 되거니와 그럴 생각도 없고요. 소소하게 그때그때마다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마다 옹기종기 모여서 소소한 콘텐츠들을 만들어 나갈 같이 함께 즐길 멤버를 구하는 그런 공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원 방법 메일로 주시면 되고요. 힘찬@온더스포츠.co.kr HIMCHAN 힘찬@온더스포츠.co.kr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양식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자유롭게 대로 자기소개 하고 싶으면 자기소개 해도 되고 개인기 있으면 개인기 하셔도 되고요. 마음껏 질문 있으면 또 질문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좀 지원자가 있습니까 현재? 아직 없습니다. SNS 공지 올렸는데 아직 없어요? 이제 이틀 됐거든요. 아직 많이 안 보신 것 같은데. 인스타 좋아요 한 30개 나왔는데 30개 누르신 분들 중에 지원 없어요? 그냥 좋아서 누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멤버가 한 20명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고 기한을 따로 두지는 않았는데 기한을 따로 두지는 않은 이유는 뭐 계속 모집을 할 거긴 한데 일단 사람은 만나서 얘기를 나눠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뵙고 서로 마음이 맞고 생각이 통한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마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몇 명 모집, 뭐 언제까지 모집 이런 게 없는 이유가 그냥 선착순 먼저 오는 사람이 먼저 보고 괜찮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은 서로 또 다른 생각 갖고 있으면은 또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기 위함이니까요. 근데 또 사람 찾는데 또 계속 같은 분야로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같이 할 수 없는 거니까 먼저 오시는 분 먼저 하는 걸로 그렇게 정하는 걸로. 모집 분야는 제작, 촬영, 홍보, 리포터 이렇게 4개 분야로 나눠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이스하키를 좋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덧붙여서 혹시 뭐 제작, 촬영, 홍보, 리포터에 뭔가 또 유능함이 있으시면 더 좋고요. 그렇습니다. 뭐 경력이나 뭐 재주가 있으신 분들이면 더 좋고 감사하고요. 일본어, 러시아어 되면 또 그것도 좋고요. 뭐 그런 쪽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hinjan PD님이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보다 많은 크루들이 합심해서 더 좋은 또 재미있는 콘텐츠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만 누르지 마시고 이메일 한번 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안 누르고 있는 좋아요를. 팔로우도 안 됐잖아요. 저는 SNS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온더스포츠 3.0 멤버 모집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오늘 211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키 시즌이 개막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9-2020 시즌 일본에서 먼저 개막합니다. 일본 팀들 간에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쿠시로에서는 또 3연전으로 예정이 돼 있어요. 일단 관심이 생기실 텐데 국내 개막전은 9월 7일 안양에서 5시죠. 오후 5시 경기로 안양 한라와 대명 킬러 웨일즈의 국내 개막전 예정이 돼 있고요. 프리시즌 보신 분들은 엄청 기대하실 거예요. 네. KHL 2019-2020 시즌이 이번 주 일요일에 또 개막합니다. 한국 시각으로 9월 1일 우리나라 시각으로 9시 30분. 대진이 흥미롭네요. 예, 작년 가가린컵 결승전인 체스카 모스크바 대 아방가르드 옴스크입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하나요? 전 시즌 챔피언 결정전 대진이 그 다음 시즌 개막전. 기본적으로는 그런 기억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올해도 역시 사실 뭐 굉장히 흥미로운 매치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9월 1일날 개막전 매치는 그거 하나뿐입니다. 한 경기만. 아시아리그 또 KHL 곧 있으면 NHL까지 또 많은 리그들이 개막을 하는데 얘기거리가 굉장히 많아지겠네요. 네. 뭐 유럽 리그도 뭐 다 뭐 KHL 시작하면 그때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재미있게 즐기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온더스포츠 비하인더넷도 보다 재미있는 하키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 또 착실하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비하인더넷 211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힘찬 PD, 이현석 기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